최저가 매물을 주의하세요. 송재현. 처음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나쁘지 않은데? 부동산 직원 어깨 너머로 들여다본 집의 첫인상이었다. 시아는 돈을 겨눈질했다. 유학을 준비할 때 집 구하는 일은 계획에 없었다. 학교 기숙사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첨해서 떨어졌다는 메일을 받았다. 결혼하고 유학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구글 지도와 일본 부동산 사이트, 도쿄 지하철 노선표를 보며 집을 찾기 시작했다. 일본의 지명과 부동산 용어는 마치 수수께끼 같았다. 이거 읽어봐. 오몬, 다이몬, 카사이는 어디지?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 학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일단 단기 계약 레지던스에 머물며 집을 찾기로 했다. 하루에 볼 수 있는 건수는 많아야 서너 채에 불과했다. 시아는 빈집을 드나들며 일본 집의 자금에 놀랐고 다음으로는 비쌈에 놀랐다. 빌릴 만한 값이다 싶은 집에는 결함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찾은 집, 하이츠 선플라워 201호실은 좀 달랐다. 월세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 왔습니다. 이 집이에요. 상주 경비원 없음, 엘리베이터 없음. 3층 이하 맨션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2층이니까. 이런 집이 있다니 드문 일이네요. 주변에 비해 시세도 절반 정도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쌀까요? 뭐 글쎄요. 도훈과 시아는 하이츠 선플라워로 이사를 했다. 작은 집이지만 새살림을 꾸리는 데는 품이 들었고 밤이 되면 도훈은 발포주 한 캔을 마시고 금방 잠이 들었지만 시아는 잠이 오지 않았다. 시아는 무료할 만큼 한가해졌다. 이세 만들기도 도훈의 학업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시아는 핸드폰을 잡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언니, 나 잘 보는 일본 드라마 알지?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그 드라마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딱 언니 같은 이야기야. 어떤 사람이 시세보다 엄청 싼 집에 들어갔어. 그런데 꿈자리는 뒤숭숭하고 이상한 소리도 들려서 살 수가 없었대. 이 사람이 바빠서 짐 정리를 못하다가 집안이 어수선한 게 원인인가 싶어 밤중에 벌떡 일어나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붙박이장을 딱 열었더니 빨간 매직으로 그린 야! 일본에 오기 직전까지 시아도 중견 출판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일할 땐 지긋지긋할 때가 많았는데 막상 휴식이 주어지니 생각보다 홀가분하진 않았다. 소속이 사라진 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 처음이었다. 물론 이곳 디자인 학교나 예술 학교를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두 사람분의 학비를 충당하기엔 통장 잔고가 부족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건 남편이고 공부해서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은 것도 남편이니까. 언니, 시부야는 어때? 긴자는 가봤어? 도쿄타워는? 가려고 마음먹으면 금방이지. 정리 좀 끝나면 그때부터 움직이려고. 그즈음 시아는 청소에 정성을 쏟기 시작했다. 정돈된 거실을 보면 왠지 모를 성취감이 느껴졌다. 걸레를 들고 가구를 닦고 물티슈로 전등 스위치 위 먼지를 훔쳤으며 칫솔과 면봉을 들고 창틀에 낀 모래를 빼냈다. 적당히 좀 해. 청소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청소하면 뭔가 안전해지는 기분이 들거든. 일본은 살기 편했지만 시아는 문득문득 마음이 추웠다. 그나마 하이츠 선플라워 201호는 시아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가끔 시아는 이 작은 집이 자기를 태우고 표류하는 조각배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학을 따라 나선 건 자신의 선택이니까 향수병도 제 몫의 책임이라고 시아는 생각했다. 언니, 잘 지내는 거 맞지?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였다. 결혼하고 여태껏 큰 소리를 내는 부부싸움은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시아는 그저 모든 것이 우연이었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같은 매물을 몇 번이나 보여주고 안 그런 척 우기던 중개인이 시아를 알아보고는 불렀다. 벌써 이사하셨네요? 아, 네. 선플라워라는 맨션 201호실이에요. 엄청 싸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라도 있나? 나중에 귀신 같은 게 나오면 어쩌죠? 아유, 그럴 리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집세라는 게 시세도 시세지만 결국 집주인 마음이니까. 집이 비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집세를 싸게 설정하는 오너도 있어요. 아무튼 운이 좋으셨네요. 있잖아, 도훈 씨. 이 집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비어 있었지. 바로 전까지 누가 살았던 것 같기는 해. 아직도 전주인 이름으로 우편물이 꽤 오거든. 우편물? 그걸 어떻게 했어? 잘못 온 건 버렸지. 아, 그래. 앞으로 우편함은 내가 확인할게. 니시야마 미? 니시야마는 알겠는데 이름은 못 읽겠네. 시아는 종종 우편물을 집으로 들고 올라와 분류한 뒤 남편 것은 따로 책상에 올려놓았다. 우편함은 니시야마에게 온 광고지로 가득했다. 시아가 엄두를 낼 수 없는 루크루제와 랄프 로렌 세일 같은 팸플릿이 있었고 처음 접하는 자파도 있었다. 시아는 뭐가 되었든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었다. 요즘 집에서 뭐해? 어? 왜? 내가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 정말 뭐하고 지내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전시회 다니기로 한 건 어떻게 됐어? 좀 알아봤어? 가는 게 뭐 어려워. 지난달엔 지출이 컸으니까 미루고 있지. 시아의 생일이 있는 주말, 둘은 오다이바에 다녀왔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심야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돌아오기 전 카페에서 맥주를 마신 도훈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종종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고 시아는 습관처럼 우편함을 확인했다. 그때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이웃의 얼굴이 궁금하면서도 타인의 우편물을 살펴보고 있던 상황이 부끄러워 시아는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혹시 미아짱? 막 돌아서는 시아를 불러 세운 것은 이웃 여자였다. 아, 이 한자는 미아라고 읽는 것이구나. 미아짱.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아, 혹시 201호에 새로 이사 온 아, 네. 전에 거기 살던 미아 씨와 꽤 친했거든요. 그런데 말도 없이 이사 가버렸어요. 뒷모습이 비슷해서 혹시 우편물이라도 찾으러 왔나 해서요. 이 밤중에 나도 참. 생일이 지난 다음 날 시아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생일 잘 보냈어? 외출했어. 오다이바. 야경이 예쁘더라. 야, 근데 이 집 말이야. 정말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전 주인이 니시야마 미야라는 여성인데 쇼핑 중독이었는지 판촉물들이 엄청 와. 그래? 이사 가면서 주소도 안 바꿨나? 어제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랫집 사람을 만났거든? 그 사람 말로는 이사도 소리 소문 없이 가버렸대. 그 미아라는 여자는 그래서 뭐야? 빚 때문에 자살이라도 한 거야? 그 집에서? 설마. 그러나 대답과 달리 시아의 머릿속에는 천장에 목을 맨 긴 머리 여자의 환상이 떠올랐다. 아, 언니. 내가 말한 약은 알아봤어? 일본 가기 전에 말한 거 있잖아. 엄마 갱년기 영양제. 그래, 그거. 이름이 뭐랬지? 언니 왜 맨날 집에만 있는지 난 모르겠다. 난 언니가 거기서 더 잘 지낼 줄 알았어. 노다 후유미의 편지가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하얀 규격 봉투 사이에서 정사각형 민트색 봉투를 발견했을 때 시아는 현기증과 비슷한 흥분을 느꼈다. 그 자리에서 뜯어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집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와 식탁 앞에 앉았다. 시아는 하이츠 선플라워 201호실 앞으로 온 이상 자신에게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미아에게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편지를 써. 마지막으로 만난 게 벌써 지난 겨울이구나. 그날 헤어질 때 네 얼굴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아. 널 위해 한 말이었지만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괴로워. 012-34567.
내 번호는 그대로야. 편지 읽었다면 한마디만 보내줘. 너 같은 건 정말 싫다는 말도 좋으니까. 노다 후유미. 니시야마 미야, 노다 후유미. 두 사람은 친구였나? 다음날 시아는 동생이 말한 갱년기 약을 사러 나갔다. 점원이 불쑥 포인트 카드가 있느냐고 물었다. 포인트 카드가 있으면 100엔당 1점씩 쌓이거든요. 순간 시아는 니시야마 미야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를 댔다. 미야가 여기 회원이라는 것을 시아는 우편물에서 본 적이 있다. 아, 언니가 가입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기 있네요. 근데 본인이 아니면 포인트 쓰는 건 좀... 네. 그냥 정립만 해주세요. 시아는 호르몬제로 가득 찬 비닐봉지를 흔들며 걸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사용한 건데 양심의 가책 이상으로 상쾌함과 해방감이 느껴졌다. 표정을 다잡아도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왔다. 노다 후유미의 편지를 받은 후로 시아는 판촉물 따위는 읽지 않게 되었다. 대신 시아가 열중한 것은 오프라인 쇼핑몰 탐색이었다. 니시야마 미야가 갔을 법한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회원 조회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니시야마 미야 씨 맞으시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었다. 조회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아는 숨죽인 채 점원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뛰면서 뭔가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다. 정말 그 집에서 죽은 건 아닐까? 시아가 한창 쇼핑 중인 그때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스터디가 취소되었어.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갈 것 같아. 착신 시간은 이미 30분 전이었다. 문자를 확인하고 아차 싶어 큰 길로 나왔을 때 전화가 울렸다. 어디야? 오늘 좀 일찍 끝나서 집에 왔는데. 잠깐 여기. 금방 들어올 거야? 그냥 오랜만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나 좀 하자고. 시아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어쩐지 멀게 느껴졌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1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아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작게 소리를 냈고 상대도 시아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전에 내가 이름을 잘못 불렀던 사람 201호 사람 맞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라면서 전혀 몰랐어. 일본말 잘하네요. 여기 와서 배운 거예요? 대단해, 대단해. 감사합니다. 참, 니시야마 미야라는 사람이 혹시 저하고 닮았어요? 그때 잘못 보고 부르셨죠? 가만 보자. 분위기가 좀 닮았나?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거기서 대화가 끊겼다. 애매해진 두 사람이 슬슬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어딘가에서 여자의 고함이 들렸다. 명백한 호통, 비명이 아니었다. 뒤이어 변명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요즘 젊은 부부 보면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그게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누가 소란을 피우든 이웃의 민폐라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네. 미안해요. 먼저 가볼게요. 시아는 안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계단을 올랐다. 남편이 집에 도착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도우는 소파가 아니라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시아는 맞은편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도우는 만지작거리던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오랜만에 한국 통장을 확인했더니 해외 결제가 많더라고. 모두 소액이지만 합치니까 한 달간 300만 원 가까이 달하던데 혹시 뭐 새로 시작한 일이라도 있어? 거짓말. 결국 집에 있으면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따지고 싶은 거 아니고? 시아야. 궁금한 게 있으면 통장 확인하기 전에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300만 원쯤 써야 너랑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둘이 같이 벌 때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 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 동안 너는 뭐 했어? 왜 이해를 못하니? 다 생각하고 온 거잖아. 나이 많지 스펙 딸리지. 내가 빨리 자리 잡아야 너도. 날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아기 갖는 것도 미뤘어. 내가 너한테 안 미안하겠어? 미안하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도훈이 현관 앞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도훈에게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시아는 분했다. 시아는 다시 집을 쓸고 닦았다. 창틀까지 닦은 후에 식탁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봤다. 정말이지 내 머리가 이상해진 건가? 시아는 혼자 있는 것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러다가 얼굴 없는 전화번호가 자꾸 의식 위로 떠올랐다. 시아는 머릿속에 떠오른 숫자를 차례대로 눌렀다. 통화 연결음. 열만 세고 그냥 끊자고 생각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통화 연결음이 끊겼다. 니시야마 미야 씨? 안녕하세요. 하이츠 선플라워 201호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시야마 미야라는 사람 앞으로 우편물이 계속 오니까 좀 신경이 쓰여서요. 늦은 밤에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 그것도 카달로그에 쓰여 있었어요? 아니요. 노다 후유미라는 분에게서 온 편지를 제가 뜯어보았어요. 하이츠 선플라워 201호실도 조용하지만 미아가 있는 곳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시아와 마찬가지로 미아 역시 혼자인지도 몰랐다. 후유미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작년 말이었어요. 그때 임신 7개월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임신 우울증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초기에 출혈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무섭기도 했고 호르몬 탓인지 여드름이 온 얼굴을 덮어서 거울 보는 것도 싫었거든요. 네. 후음이랑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아는데 그날은 미안. 페인처럼 지내는 건 아니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너 임신 7개월인데 살이 너무 쪘다. 체중 조절은 안 하고? 커피라도 마실래? 디카페인이지만 이건 긴자에서 사온 버터쿠키, 이건 신주쿠에서 파는 마카롱. 요즘은 우편으로 다 주문할 수 있거든. 아기는 건강하대? 너네 남편은 요즘도 야근이 잦니? 제발 그만 좀 해! 미야. 두 사람은 그렇게 멀어졌고 다신 만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태아한테도 안 좋을 거라는 말은 가만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참, 그 집은 살기 어때요? 좋은 집인데 주변 시세보다 집세가 싸더라고요. 지금은 얼마예요?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헌데 저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잘못된 우편물도 계속 오니까. 아, 우편물이요? 되도록 빨리 이쪽으로 돌릴게요. 그런데 집세 말이에요. 어쩌면 내 덕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남편을 찔렀거든요. 그것도 포크로요.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둔 결혼기념일이었다. 메뉴는 스테이크, 와인, 자신을 위한 고급 포도주스도 담았다. 남편이 잘 닦인 나이프를 찔러 넣자 익힌 고기에서 빨간 육즙이 배어나왔다. 같이 밥 먹는 거 오랜만이네. 이 집에 있는 거 이상하게 답답해. 아기 태어나면 큰 집으로 옮겨야겠어. 자기도 놀지만 말고 직장 복귀할 준비 좀 해야지. 집에서 돈 쓸 궁리만. 미아는 웃었다. 그리고 다 웃은 후에 마주 앉은 남편의 손을 포크로 찔렀다. 나이프보다 포크가 더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부릅뜬 눈으로 피가 맺힌 손등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났을 뿐이다. 미아는 현관으로 향하는 남편 뒤를 쫓으며 목덜미와 어깨를 각각 한 번씩 더 찔렀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남편 등에 올라타 아직 안 찌른 어깨에 마지막으로 포크를 쑤셔 넣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지내는 건 좋았어요. 거기 살 때는 사람도 안 만나고 집하고만 얘기하면서 살았거든요. 아, 그렇죠. 집 소중히 쓰셨더라고요. 집터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사람도 주말 부부라 남편은 오사카에 아주머니 도쿄에 있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도 집이 그렇게 깔끔했어요. 집 보러 와서 여기 진짜 사람 살아요? 하고 몇 번이나 물어봤거든요. 아, 미안해요. 수유할 시간이 지났어요. 이만 끊을게요. 당신 괜찮은 거죠? 나는 안 그래. 나는 적응 기간을 겪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는 아니야. 다음날 저녁 도우는 와인과 삼겹살을 양손에 들고 돌아왔다. 집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미안, 학교 근처에 있었어. 어차피 수업이 있었거든. 아무리 기분은 상했어도 외박은 아니지. 안 그래? 그렇지. 바로 밥 먹을 거야? 내가 할까? 됐네요. 잠시 후 냉장고 문을 여다는 소리, 수돗물이 흐르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이 켜지는 소리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고기만 간단히 구워 먹지 뭘 그렇게 해. 이왕이면 한국식으로 제대로 해 먹어보게. 이번 주말에 놀러 갈까? 저쪽 강 너머에 있는 거 수족관이래. 입장료도 싸다고 하네. 부엌에서 아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코끝에 걸려 터지기도 전에 사라지는 웃음. 도우는 그것조차 오랜만에 듣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아야? 시아야. 대답 대신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뭘 만드는 걸까? 된장찌개. 도우는 반달 모양으로 가지런히 썰리는 애호박을 상상했다. 일본 와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 학교에 있으면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 답답하고 뭐가 위에서 누르는 것처럼 어깨가 무겁고 자꾸 물건이 늘어나는 것도 솔직히 좀 짜증나더라고. 사실 스터디 없는 데 있다고 한 날도 있어. 미안. 시아야, 화났어? 도우는 다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무엇을 썰고 있었는지 탁탁탁탁탁탁. 도마를 때리던 칼질 소리도 멈추고 집안이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잠시 후 실내화를 끌며 아내가 천천히 소파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도우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